야, 아니 최 기자님 버티시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버텨? 그렇지 버티라고 하는 건 좀 가혹한가? 가혹해죠. 가혹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네. 그 카나리아과예요. 쓱 한번 오면 순간 보면 제일 먼저 푸드득 나 날아가야 돼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다른 스타일. 아우 이거는 탄광에 공기가 너무 NO2가 너무 많아 뭐 이러면서 나 지금 쉽게 죽어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도 많이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 잘 지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막 힘들게 안에서 버티다가 나오시고 하신 분들한테 SNS에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미얀마도 가셨다가 여행 다녀오시고 한강 한강 산책도 자주 하시고 짬 나면은 무조건 한강은 저의 사랑이죠. KBS MBC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신 부분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나대는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책을 몇 권 쓰셨어요 지금? 나와서 쓴 거는 뭐 2권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강연이나 이런 거는 엄청 많이 하는 편이죠.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죠. 강연 많이 하시죠? 예.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2번, 3번? 예. 정말 행복한. 네. 이게 제2의 원래는 기업에서도 그렇죠. 계셨죠. 그렇죠. 기업에서 영업사원 진짜 옛날 일이다. 영업사원 하시다가 그 대단한 MBC에 들어가셔서 KBS가 또 대단하죠. 우주에서 제일 좋은 회사 MBC에 들어가셔서 조연출, 연출, 내조의 여왕, 논스톱, 뉴 그렇죠. 논스톱, 느낌표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에 이거는 조연출? 아니요. 또 연출이었어요. 제가 일요일 밤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러브하우스라는 코너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그거 연출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을 고치기도 하고. 저 엄청 그거 감동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 러브하우스 하고 나서 나는 버라이어티 쇼 하고는 안 맞는구나. 왜? 잘하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시청률도 좋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러브하우스 연출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급적 많은 집을 다니고, 그러니까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이 잘 나오려면 비포와 애프터의 이 차이가 극명해야 되거든요. 맞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을 찾아야 돼요. 적당히 살만한 집을 찾아서 그냥 꾸미잖아요. 그러면 게시판에 욕이 올라와요. 저 정도는 먹고 살만한데 뭘 가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고쳐주고 그래. 게다가 좀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는데 제가 이를테면 적어도 한 10곳을 다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10곳 그 가정 방문을 이제 작가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미리 사전 답사한다고. 그 집은 어떻겠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러브하우스를 봤어. 그리고 러브하우스 PD가 온대. 우리 집도 이제 그러면은 라라라랄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나는 보고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작가한테 가서 애들이 표정이 너무 밝잖아? 아닌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우울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간절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나는 다 해줄 수는 없고 딱 한 집만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늘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약간 좀 피폐해지겠죠. 조금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PD라는 직업이 사람들을 예쁘게 보이고 좋게 보여서 그래서 좀 좋은 직업이다, 기자에 비해서는. 기자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나쁘게 나쁜 측면, 과거에 뭐 안 좋았던 거 이런 것만 막 부각시키잖아요. 우리 직업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PD가 훨씬 더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원래 늘 이렇게 방송사, 이렇게 언론사, 입시 준비하는 대학생들 만나서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면 뭐 시사교양 PD가 되건 다들 나쁜 놈들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럼 그거 피곤해. 여러분이 드라마 PD가 되고 예능 PD가 되면 우리 시대의 가장 예쁜 여자들, 제일 잘생긴 남자들, 가장 화려한 사람들을 본다. 그래서 저는 사실 PD가 기자보다 더 낫다 뭐 약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속으로 부러웠어. 근데 내가 요즘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기자보다 조금 더 힘든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검사 같아요. 검사.
기자는 아예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죄 지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나마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멀쩡한 사람을 보고 얘 혹시 좀 뭔가 해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과연 정상일까? 요놈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뒤져보면 뭐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혹시 검사가 아닐까? 검사가 사이코패스가 일반적으로 돼버린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객관을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좀 인생이 좀 황폐되는 것 같아. 1년 동안 로브하우스 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시는 분하고 30년 동안 검사하면서도 자기 성찰 못하고 내가 다음 법무법인 가서 얼마를 벌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다른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의 말투를 좀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막 이렇게 막 이놈 저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뭐 이를테면 뭐 국회의원이 말이야. 근데 아니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땡땡이라고 그러고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 다 방송심이야. 이쪽 나라건 저쪽 나라건 결국은 국회의원들 욕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냥 그게 늘 그랬던 분이 아닐까. 그냥 늘. 그거 맞아요. 늘 그랬었던 것 같아. 소문도 안 좋아. 그래서 요즘 저는 계속 하는 생각은 말하기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 이걸 근데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이 잘 팔려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그 책이 잘 안 팔릴 것 같거든.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걸 아세요? 왜냐면 말하기를 저렇게 막 막말을 하고 막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막 잘 되잖아. 그럼 뭐 말하기 공손하게 하고 뭐 책임감 있게 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정답만 써놨더만. 그쵸. 너무 정답만 너무 모범 답안을 써놓은 것 같아. 너무 착한 분들이 쓴 거야 책을. 그러니까 요새같이 악한 세상에서는 그런가요? 네, 악인 열전이야 요새는. 태도가 안 좋아도 대통령 될 수 있다. 뭐 그게 되게 슬픈데 조금 뺀질해도 잘난 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제가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강의 쓰게 된 이유는 저는 퇴직하고 나서 2020년 말에 MBC PD로 일하다가 명퇴하고 나서 한 몇 년간을 이제 그냥 그 은퇴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렇죠. 은퇴 후의 삶에서는 말하기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한 50대부터 딱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놀아줘요. 태도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안 놀아줘. 친구들도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도 야 굳이 뭐 걔 부르지 마. 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게 부정적이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회사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탁구 치면서 느낀 게 가끔씩 탁구 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안 놀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탁구 쳤었거든. 그러시구나.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웠는데 좀 화딱지가 나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아니 나도 스매싱 할 줄 알거든. 그치. 근데 뭐 본인 기분이야 그냥 팍 스매싱 해버리고 왜 쳐요?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본인이 카트 연습한다고 계속 카트만 해. 짜증나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드라이브나 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드라이브를 이쪽에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쫙 한 달치. 그렇죠. 좌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백 드라이브를 한 달치. 맞아요. 뭐 안 돼도 이렇게 좀 받쳐주면서 열심히 좀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그 중간 단계 못 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카드 팍 넣고 오빠 맞지 뭐 이런. 근데 저는 이런 식이야. 탁구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외로운 분들의 공통점이 의외로 조직에서 잘 나간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외로워지더라고요. 조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이 사실은 탁구장에 오면은 되게 겸손하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겸손하게 시작하고 그리고 룰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그렇죠. 주고 서로 이렇게 그냥 약간 이게 있는데 약간 조직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네. 노후의 삶에 정신적 건강에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황제 테니스 생각이 나. 왜요? 왜 테니스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테니스도 사람 없는 곳에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치. 맞춰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처음부터 그냥 본인이 권력 있다고 사람 없는 곳에 픽 주면서 뭐 이렇게 뭐 운동해 뭐 이러면 나 운동하기 싫은데 지금 운동하기 싫은데 이런 게 황제 테니스거든. 네. 이게 네. 저는 탁구는 복식을 이제 치잖아요. 네. 저는 탁구 복식이 전 너무 좋은 그 경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퇴직하고 처음 탁구장 가서 탁구를 쳤으니까 완전히 초짜인데 그렇죠. 나 같은 초짜도 복식을 하면 게임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탁구장의 최고수랑 한 팀을 먹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명이 있으면 실력 순으로 1, 2, 3, 4라면 네. 4번인 내가 1번이랑 한 팀 먹고 그렇죠. 2번, 3번 한 팀 먹으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 밸런스가 네. 맞거든요. 근데 이게 복식을 치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절대 내 파트너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공을 내가 서브를 해요. 네.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공을 내 파트너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내 파트너가 근데 내가 서브를 했는데 저쪽에서 깡 스매싱을 넣어. 내 파트너가 못 받아. 그러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저기 스매싱 하니까 이쪽을 좀 안으로 들어와서 받으세요. 그렇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위축이 돼. 아, 그리고 실은 저쪽에 스매싱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서브가 약했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서브가 약해서 저희가 강공이 들어온 건데 그리고 상대적인 그거를 당신이 못 받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오히려 미안합니다. 내가 서브가 좀 약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래야 좀. 탁구에서 진짜 인품이 들어가. 이게 되게 네, 인품이 드러나. 네. 그게 말하기 태도에서도 딱 드러나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태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탁구네, 탁구. 핑퐁이거든요. 왜 우리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되게 얄밉게 해.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딱 하고 아하 너 한 방 먹었지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데 아, 누구 생각난다. 근데 이게 짜증나. 누구 생각나. 탁구는 공이 이게 사실은 랠리가 오고받고 주고받고 랠리가 길게 이어지면 재밌거든요. 근데 그걸 저쪽에서 저 끝으로 탁 넣고는 에헤 너 못 받았지. 그거야, 그거. 공놀이 하는 재미가 없어. 저는 그래서 태도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막 정말 선고까지 딱 질문이 들어오면 딴소리 해버리고. 너무 똑같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왜 말하기의 태도인가 하면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실력은 3가지의 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식, 기술, 태도. 지식, 기술, 태도 이 셋의 합인데 검사는 사실은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정보 수사기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수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이 검사고요. 자기만 알지. 그리고 기술면으로 엄청나게 단련이 됐어요. 법기술자. 수십 년 동안 법정에서 얘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렇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 그렇게까지 말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지식과 기술은 정말 뛰어난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태도. 말하기에 태도가 사실 저는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저 사람 말은 한번 내가 귀 기울여 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똑똑하네. 저 말 엄청 잘하네. 근데 왠지 태도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저는 이 얘기를 뭐 정치적인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왜 요즘 정치적으로 들려.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요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노후에 길게 노후를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태도거든요. 좋은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점점점 사실 리더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 역할이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렇죠.
예. 저는 예. PD로 24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PD가 진짜 이게 한 100명을 데리고 회사야. 100명을 데리고 다녀. 그리고 굉장히 힘들잖아. 그쵸. 힘든 현장에서 100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진짜로 서로가 전문가끼리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요. 맞아. 뭐냐면 맞아. 그 동시녹음 기사는요. 네. 동시녹음 기사는 이 마이크를 최대한 인물 가까이에 넣어야 그렇지. 오디오가 대사가 깨끗하게 들려요. 숨이 잘 되지. 그렇죠. 네. 근데 카메라 감독은 뭐 카메라를 네. 화면을 앵글을 넓게 잡아야지 주위에 이 그림이 그렇죠. 예쁘게 잡혀요. 네. 그래서 카메라 감독은 넓게 잡으려고 하고 어. 근데 여기에 마이크가 들어오면은 NG니까 그렇죠. 둘이 항상 카메라 감독이 마이크 빼 그러면 또 동시녹음 기사는 앵글 어디까지입니까? 대사 네. 픽업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러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리더의 역할은 항상 중재거든요. 그러네. 근데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네. 리더가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아, 나는 없던 갈등까지 막 만들어. 그렇지.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뭐, 네. 역사적으로 뭐, 이를테면, 네. 독립운동할 네. 때 누가 뭐, 네. 아무도 그 신경 안 썼어.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야, 흉상 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흉상 빼! 그거 가지고 그 전에 아무도 얘기 안 하던 네. 사람들이 네. 갑자기 탁구장에서 모여가지고 네. 그게 말이야. 네. 그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야. 하면서 원래 싸울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라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잖아. 그 전에는. 아니 뭐 정치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아니 근데 모든 게 정치니까. 근데 위인을 그 정도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조금이라도 뭐 없겠어? 아 이순신 장군은 조금도 없었겠다. 예. 이순신 장군한테는 절대 조금도 없었겠지. 예. 근데 저는 네. 그게 예. 그냥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네. 했냐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검사님들에게 사감이 좀 있어요. 사감이. 제가 2012년에 네.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 그때 파업하고 나서 그 재판에 나가서 참 김장겸은 물러가라. 그렇죠. 예. 그 김장겸 그 사장이 비례대표 신청했대 또. 비례대표. 아니 나는 김장겸이 공정 땡땡연대인가 이 KBS 최초로 PD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 그 양반들이 각종 민원을 막 제기를 했어. 네.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나 보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 다 쫓겨나고 그리고 KBS, MBC는 지금 장악되기 일보 직전이고 뭐 이런데 그리고 언론 탄압하고 그러더니 그 최초로 PD는 KBS에 있었던 사람은 선거방송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또 MBC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김건희 특검으로 불렀기 때문에 니들은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셔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계셨던 김장겸 이분은 또 그 노동법이었나요? 원래 그 유죄 받았잖아요. 유죄 받았거든요. 그거를 몇 달 안 돼서 바로 사면해 준 거예요. 사면했죠. 대통령 사면을 해준 거야. 대통령 사면해주고 대통령 사면 받으니까 바로 비례 신청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비례 신청할 때 김장겸은 물러가라. 이 김민식 PD거든. 김민식 PD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거를 빈 MBC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에서 막 부르면 이제 사측이 막 와가지고 막 제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때 이미 입틀막이 있었거든. 입틀막의 원조야. 다시 그러니까 그런 입틀막 당했던 사람은 지금 작가 이 말하기에 대해도 이러면서 이제 우리 선하게 잘 살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장겸은 나 국회의원 될래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예. 이용마 기자가 원래 예언을 했어요. 이용마 기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 김장겸 사장은 2017년 당시에 어떻게든 MBC를 이제 장악한 모습으로 극우 방송의 최후의 보루로 끝까지 가져가고 그걸로
국회의원 공천자리 잡아갈 것이다. 이 사람은 정치부장이고 보도국에서 정치부장을 했고 보도국장을 했고 박근혜 시절에 보도국장 그러니까 너무나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반드시 정치인이 될 사람이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방송을 망가뜨리는 게 자신의 업적이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마가 그래서 김장겸이 사장에서 빨리 물러나야 하는 것이 MBC로서는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사면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용마는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다 이게 이루어져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라고 통쾌해할지 슬퍼할지 참 그러네요. 예, 갑자기 또 이용마 기자가 생각이 나네. 태도 이야기하다가 말하게 하는 태도 이야기하다가 아까 제가 검사님들에 대한 그 사감이 있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2012년에 제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때 MBC 170일 파업 할 때 집행부였잖아요. 지금 남부지검 갔었어요? 그렇죠. 남부지검?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검찰이 저한테 징역 2년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되게 좀 약간 멘붕이었던 게 우리 검사님은 나를 약간 이렇게 폭력 파업을 선동하는 종북 좌파 빨갱이로 보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나를 이걸로 볼까? 근데 그냥 검사들은 딱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빠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놈 같은데. 종북 좌파 빨갱이 같고 폭력 파업 선동하고 나쁜 놈인데 징역 한 2년 정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내가 이게 하여튼 어려워요. 저는 근데 그 검사였습니까? 아니면 수사관이었습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그때 남부지검에서 경찰 조사도 받았고요. 그리고 재판 가서는 이제 검사가 이제 그걸 하죠. 그 사람들의 말하기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하기의 실력은 세 가지의 합인데 지식과 기술은 정말 뛰어나다고. 근데 태도는? 태도는 고압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그 검사라는 직업을 긍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이들은 얘가 나쁜 놈이어야 한다고 믿어야지 이분이 어떻게든 그렇겠지. 나라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단죄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른 각도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안타까운 건 검사들이 그거 한 거 좋아요. 그거는 필요한 일이니까. 그 사람들도 딱 그 각도로밖에 못 보는구나. 그렇지. 근데 그걸 지도자가 되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피의자 대하는 그 각도 관점으로 해서 이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 관점이면 그래서 판사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좀 살펴서 보는데. 맞아요. 저는 판사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이것저것 좀 보면서 이 관점 보고 저 관점 보고 맞아요. 그래. 공정이 있으면 언론 자유를 억압하게 되지. 언론 자유가 너무 하면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어디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언론 자유에도 좋고 공정한 사회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밸런스가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부르면 불공정한 거니까죠. 제재 4점. 하여튼 컴퓨터 그래픽에 파란 글씨 일자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검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하기의 태도가 중요해. 이게 돈벌이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도 관련이 있고 영업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을 추스르는 데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걸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대부분의 99% 국민들을 위한.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강원국 작가님하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데는 계기가 있어요. 저 이제 드라마 PD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노조 부위원장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안 시키고 좀 약간 힘들어졌죠. 이 힘든 시기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책을 읽고 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이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신 강원국 작가님이 와서 강의를 하신대요. 저자 특강. 들으러 갔죠. 가서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글쓰기를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글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뭔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회사에서 김장겸 사장이라든지 김재철 이런 분들이 날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힘들 때 이제 글을 쓰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의 어떤 그 위안을 얻었고 그 결과물로 이제 제가 책을 쓰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강호국 작가님 강의를 막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강호국 작가님 제가 이제 찐팬이 된 거예요. 작가님 덕질을 하다가 자, 내가 이제 덕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책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강호국 작가님 새 책 냈을 때 제가 모신 거죠. 자, 이건 봐봐요. 내가 방탄소년단의 이 팬클럽 아미인데 어느 날 이제 그 BTS 멤버 한 분을 모셔놓고 내가 이번에 새 음반 나오셨던데 이 음반 어떤 의미로 이렇게 녹음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자리인 거잖아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때 강원국 작가님과 제가 나눈 북토크가 너무 즐거웠는데 그걸 보시던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끝나고 나서 강원국 작가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김민식 PD님이랑 강원국 작가님이랑 두 분이 말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스타일이 다른데 달라. 말하는 투가 다른데 각자의 어떤 말 잘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또 유쾌함이 있어. 두 분 다. 그렇죠. 근데 달라요. 강훈국 작가님하고 저하고 완전 달라요. 그 코드는. 그렇죠. 거기 강훈국 선배는 좀 그 뭐랄까요? 아재지. 아재 코드지. 된장찌개. 약간 된장찌개. 구수하죠. 예, 구수해. 그래서 그 편집자님이 제안을 해서 강원국 작가님과 저희가 둘이 같이 말하기 책을 이제 공저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이제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 책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방법 뭔지 알아요? 잘 듣는 거. 경청이에요. 그쵸. 잘 듣는 거. 최경영 기자님이 인터뷰에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된 이유도 그거잖아요. 잘 듣죠. 잘 들으시잖아요. 잘 듣고 어떤 전문가를 모셔도 그 이야기에 잘 듣고 또 그 이야기에 맞춰서 다음 질문을 또 그렇죠. 던져주시고 경청이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원국 작가님하고 저하고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쓰면서 제일 강조한 건 경청의 힘인데 이 경청을 잘하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대통령한테 빨리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작가나 특히 인문교양 쪽으로 빨리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제발 좀 경청 좀 하시라는.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고 그분 말만 계속 듣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그분? 중요한 거는 원래 대통령이 경청을 해야 되는 대상은 국민인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 하여튼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덕질을 하려면 작가 덕질을 해라. 그러네. 책까지 썼네. 그죠. 배우 덕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배우랑 한 영화에 출연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돌 덕질 한다고 내가 아이돌이랑 한 무대에 올라서서 이렇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싶지 않고 작가 덕질을 하잖아요. 그 작가님이 쓴 책을 계속 읽고 책을 계속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읽다 보면 나도 쓰고 싶어지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 작가님 글쓰기 책을 읽고 저는 PD였던 제가 은퇴 후에는 작가라는 삶을 꿈꾸게 되었고 되게 실리적이야. 김민식 작가님은 진짜 이게 삶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유연해. 그리고 막 받아들여 그냥. 그리고 굉장히 빨리 흡수해.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20대, 30대 특히 중년 넘어서는 이렇게 좀 사람이 고집스러워지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안 보이셔. 그게 참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좀 겁이 없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 일단 또 트라이도 많이 해봐. 예, 그렇죠. 시도를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내가 사실은 내가 정말 겁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 뭐냐면 이 책 내고 나서예요. 이 말하기의 태도를 최종 원고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생각은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라이트급인데 웰터급한테 붙었다가 박살 난 거예요. 솔직히 책을 보시면 알아요. 정말 강원국 작가님이 훨씬 더 글이 깊고 내용이 좋고 저는 약간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예, 나뉘어 있는데 파트 어떤 파트는 누가 쓰기라고 어떤 파트는 누가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네. 완전히 파트로 나눈 게 아니라 강원국 같은 파트 안에서도 요 얘기는 강원국 작가님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하고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건데 강원국 작가님 얘기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면 또 날아간다 가벼워서 또 막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근데 좋은 거는 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와중에도 저는 배웠다는 거죠. 예. 같이 책을 쓰면서도 강국 작가에게 배웠고 경청 말씀하셨고 예. 핵심 키워드로 그 전에 태도 말씀하셨고 태도는 사실은 저도 가끔 지적을 받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누가 그 최경영 작가님 태도를 지적하랍니까? 저요? 저는 이제 태도가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제 본성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좀 저항기가 있어요. 근데 저항기와 플러스 똘끼가 결합이 돼서 갑자기 분노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그 글이나 말에 나와. 저도 이제 쓰고 나면 또는 말하고 나면 또 그랬구나. 뭐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나 또는 글이 어떨 때는 조금 좀 너무 세다라고 가끔 느끼는데 쓰고 나서도 근데 이제 내리거나 지우거나 뭐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만 좀 봐주셨으면 그리고 그 본질을 이렇게 세게 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후회가 되지만 그냥 내가 또 욕먹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최경영 기자님 그래도 본인이 말을 세게 한다고는 하시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느껴요. 뭐냐면 이 약간 약자를 대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자 정신인 거잖아. 그렇죠.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 그게 이용마가 얘기한 기자 정신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용마가 얘기한 건 뭐냐면 아니 기자가 돈 많고 힘센 애들한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노동자들 이렇게 막 하면 이런 그거를 기사를 쓰고 하면은 그게 천부 폭력배지. 그렇죠. 돈 많은 애들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참된 언론인은 약자 편에 서서 센 애들하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지난번에 진짜로 이제 뭐 김인규 사장한테 뭐 이명박의 강아지야 물러가라 뭐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뭐 하여간 세월호 참사할 때 돈 없어서 예산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인양 못하겠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저는 세월호 참사를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우리 애들이 고 1, 2 뭐 이런 때여가지고 아니 그렇게 침몰시켜 놓고 예산이 없어서 인양이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트위터에 막 쌀렸거든요. 거의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2번이야. 이제 욕을 한 게. 그게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그런 거는 화가 나더라고. 그렇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너무 화가 나고, 야, 이거를 맨정신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네. 제가 이렇게 말하기에 태도 막 얘기를 할 때 네. 저쪽 편한테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난 그쵸? 저쪽 편 어차피 이거 방송 보지도 않을 거고 그쵸? 이런 얘기 그쪽에 전해줄 네. 이유도 없고 나 오늘 컨설팅을 받네 그냥. 저는 우리도 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하기의 태도. 저는 우리도 해야 돼. 태도를 어떻게 하면 그치. 좋은 태도란 과연 무엇일까? 네. 좋은 태도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는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도 나옵니까? 그렇죠. 그 방법론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제가 네. 강원국 작가님이 쫙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말하기의 태도를 하면 경청을 하는 방법은 5단계가 있습니다. 10단계 있으면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봐야 되겠는데? 제가 듣고 네. 나서는 제가 기가 질려가지고 네. 요즘 제가 이제 이게 그 저자 강의 가면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네. 제가 강원국 작가님한테 제가 감히 이게 나오는구나. 네. 그 저처럼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게 이 나름의 이제 강원국 작가와 그리고 김민식 작가의 노하우인데 말을 갈고 닦는 언어의 습관 해가지고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 같은 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강원국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 다 되게 재미난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50 초반에 쉰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첫 직장에서 그러니까 잘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국 작가님도 이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정말 저는 그 얘기 이번에 책 작업하면서 들었는데 출판사에서 편집 교열 교정 보시는 일을 하면서 월 150만 원 받으면서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쓰신 책이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가 대박이 나면서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가게 된데 저도 사실은 2020년 원래 명퇴하고 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살려 그랬거든요. 조용히 살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다니고 책을 계속 쓰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는 50 이후, 60 이후에는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최경영 기자님께서 지금 사실은 하는 것도 뭐 비슷한 하시는 거죠. 그거죠. 네. 내가 깨달은 어떤 네. 그거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말하기의 태도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습관과 태도. 네. 결국은 이 자기계발서가 습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습관과 태도, 맞아요. 그게 이제 내 삶을 바꾼다. 맞아요. 이게 자기계발서가 다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이것도 일종의 말하기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계발을 하고 그 자기계발을 첫 단추 어떻게 습관을 형성할 건지 그렇죠. 그게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강연을 듣는 사람으로 살다가 듣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가기까지 네.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경청을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다행히 그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줬었어요. 2012년에 그 징계 3종 세트, 정직 6개월, 대기 발령, 교육 발령. 근데 네. 되게 치사한 게 마지막에 교육 발령이 이게 되게 치사한 게 네. 정직 6개월 해고 다음 가는 중징계란 그렇죠. 말이에요. 정직 6개월 때렸고 네. 거기에 또 대기 발령까지 네. 때렸고 그러면 이제 복귀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다 끝나면. 네. 근데 그거 끝났는데도 우리 너 보기 싫어. 회사 오지 마. 그래서 왜 신천에 있는 MBC 아카데미에다가 네. 다 교육 발령 내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김재철 사장님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절에 제가 자기계발을 자기계발을 했어. 왜냐하면 그 MBC 아카데미 같이 있는 네. 이 교육생 동기들이 다들 막 되게 괴로워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 하시던 분들이 막 거기 와가지고 브런치 만드는 법 막 이런 거 교육받고 그렇지. 있으니까 다들 되게 괴로워했는데 네. 저는 강의를 진짜 열심히 들은 거예요. 아. 경청을 했어요. 이게 유연하다니까 진짜 유연해. 아니 왜냐하면 실리적이야. 야 이거 회사에서 네. 이렇게 비싼 강사들 불러다가 브런치 우리한테 만드는 법을 가르쳐 가르쳐주네? 주는데 야고 이거 배워야지. 네. 되게 좋은 게 강사가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비법이 뭘까?
이 사람은 강의 자료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구나. 배워요. 모든 것에서 배워. 근데 때로는 강의가 영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어. 이 사람은 저기 대학 교수라고 해서 와서 강의하는데 영 별로네? 배워요.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는 반면 교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례를 드니까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듣는 그 청중들이 흥미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구나. 저 그때 MBC 아카데미에서 교육 발령 기간 중에 제가 그래 저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다면 나도 언젠가 은퇴 후에는 강사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자신감을 얻었다니까요. 쭉 보니까 제가 목차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눈에 띄는 목차가 파트 4부터 보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습관을 말을 갈고 닦는 언어 습관 해가지고 챗 GPT를 활용한 키워드 발견 뭐 이런 것도 있고 10분은 멍하니 있어 보자. 이것도 참 재밌네. 그리고 2장에 더 많아요. 1장이. 2장에 말 잘하는 사람의 듣는 습관에 보면 만만해 보일 땐 경청을 멈춰라. 만만해 보일 땐 그러니까 계속 경청하는 것도 바보구나. 만만해 보일 땐 경청을 멈춰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실은 제가 한 얘기인데 뭐냐면 저는 진짜 경청을 좋아하거든요. 잘해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을 만나면 내가 얘기하시는 거 다 들으면서 그쵸. 그러네요.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신나서 그냥 한 2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횟수를 줄여요. 안 만나진 않아. 다음에 기회를 드리기는 해. 근데 나는 어차피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 사람 만나다가 아주 가끔씩 만나고 근데 그다음에 또 만났는데도 또 같이 또 그러잖아. 점점 더 줄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잘 들으셔. 경기 방송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죠. 경청한다고 해서 내가 경청한다고 해서 나를 호구로 보면 안 되지. 그렇죠. 적어도 말은 주관이 받거니. 저는 5대5는 아닌 걸. 이 프로그램을 김민아 평론가가 봐야 돼. 김민아 평론가. 제가 왜 끊는 줄 아세요? 왜요? 아니 제가 이제 PD도 해봤잖아요. 방송쟁이 습관이 2분 정도 넘어가면 속으로 불안한 거야. 이거 청취자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뭐 이러면서 혼자 말하면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혼자 말하는 거야. 한 2, 3분을. 그럼 바로 끌어버려. 이러면 청취자 다 떨어져.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뭐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만큼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또 되게 신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진짜 자기가 전문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특히 이제 카리스마가 있을 때는 그거 들을 만하지. 그렇지. 전문 또 뭐가 있으면.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냥 밥 먹고 노는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혼자 말하면 그거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 요새 그런 분 교회에서 만났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경청과 태도와 챗GPT 시대에 듣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유튜버의 존재감은 말이 만든다. 이것도 참 재밌네. 저는 어지간한 거를 지금 다 넣으려고 했구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말에 대해서 가장 최신 사조들 가장 최신 사조 지금 현재 이 순간 2024년 현재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쓴다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유튜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란 사람을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 당신이 안 나오면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는 전문가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를테면 건축가라고 하면 그냥 내가 건축 디자인 잘하고 건물 잘 짓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들 말하기의 태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그렇고 이제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는 학생들 그렇고 이게 저도 챗GPT 한번 해봤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질문이 느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좀 좋고 어디 여러 가지 올라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 가지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작가의 이런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배우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네. 줌바 댄스 배우시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거 잘 추시죠 이제? 좋아합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줌바 수업 끝났는데 예. 끝나고 딱 그 선생님이 와서 예. 딱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선생님은 열심히 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근데 50대 중반이 줌바 댄스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 쉽지 않거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예. 솔직히 사람들이 막 그 재테크 얘기하고 막 경제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까 뭘 물려줄까 막 그러는데 저는 내가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사는 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러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줌바 댄스예요. 줌바 댄스는 유산소 더하기 이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일단 줌바 댄스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춤을 추는 게 치매 예방에 최고의 활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붐붐붐 내 심장이 이거 하여튼 노래가 새로운 노래 신곡 나오면 그 신곡에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붐붐붐 내 심장이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댄스 수업 가면은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까르게 붐붐붐 이런 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따라하기 힘들다. 이게 힘들죠. 저도 수업 가서 저 혼자 아재고 다 여성 회원들이고 다 이렇게 막 하는데 몸 다 유연하시고 그렇죠.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자 저는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요. 불편한 걸 해야 돼요. 편안한 것만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거나 편안하게 뭔가 TV만 보거나 안 나가고 이렇게 있거나 편안한 걸 하면 뇌도 일종의 근육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별로 쓸 일이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노인들 왜 이렇게 어디 낙상 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바로 근 손실 그러니까 이게 근육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면 그건데 줌바는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야 되고. 이제 그만해. 말하기의 태도가 팔려야지 줌바 댄스가 팔리게 생겼어. 그렇구나. 역시 적절한 타이밍에 잘 끊어주셔. 역시 오늘 줌바 댄스하고 탁구가 더 잘 팔려. 안 되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말하기의 태도 강원국과 김민식이 지었고요. 1월 31일 날 나왔습니다. 아까 사실은 최경영 기자님이 방송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게 사실 정답인데요. 좋은 태도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 저는 평소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습관을 기르면 저절로 좋은 태도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습관, 그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노하우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네. 저희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습관들. 한번 구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보다도 언젠가 강원국 작가님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강원국 작가님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리스펙트. 강원국 김민식 작가의 말하기 태도 김민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만해요. 최경영 TV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주말판으로 문화와 교양과 인문 또는 뭐 경제, 주식, 재테크 앞으로 좀 넓혀가려고 해요. 책적으로 넓혀가려고 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저 김민식 작가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왕림해 주셔서 이제 최경영 TV 예. 화이팅! 저녁 먹으러 가시죠. 네, 끝!